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요, 유럽 역사의 아주 격동적인 시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1756년에서 1815년 사이 영국 땅에 억류되어 있던 수많은 전쟁 포로들의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역사책의 큰 사건들 속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경험들을 아주 생생하게 파헤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건 당시 공식 보고서에 적혀 있던 실제 기록의 일부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이 전혀 없죠. 아주 건조한 사실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어떤 긴 설명보다도 당시 포로들이 처했던 현실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몸을 가릴 옷 한 조각이 없어서 그나마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해먹을 잘라내야만 했던 상황.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그 한 조각의 천이 인간의 존엄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당시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포로들의 처우와 그들이 실제로 겪어야만 했던 참혹한 현실 사이에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자비로운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영국 밖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봤을 때 영국은 포로들에게 꽤나 관대한 나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심지어 동시대 브뤼셀에서 발행된 한 신문에는 영국 대중들이 직접 나서서 적국인 프랑스 포로들에게 입을 옷을 마련해 주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어떤가요? 전쟁으로 인한 적대감보다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영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죠. 어제의 적이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돈을 내놓는 관대한 국민,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사는 너그러운 국가. 딱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좀 보세요. 한쪽에서는 신문 지면을 통해 따뜻한 자선활동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 실제 현장에서 올라온 공식 보고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호모드라는 관리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보면 포로들은 거의 18개월 동안 프랑스 정부로부터 어떤 의료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옷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얼어 죽을 것이라고 아주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문에 냈던 그 대중들의 선의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모금액이 턱없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선의마저도 중간에 누군가 가로챘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무관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로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고 운영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누군가의 굶주림과 추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는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포로들의 끔찍한 상황은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업자들, 그리고 이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들이 서로 짜고 만든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포로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들의 부를 쌓는 재료로 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방식은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먼저 1단계. 정부는 포로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식량과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지불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 돈을 받은 계약업자는 질이 아주 나쁜 식량을, 그것도 원래 줘야 할 양의 3분의 1이나 심지어 절반을 빼돌려서 납품하죠. 그럼 3단계. 이걸 감시해야 할 수용소 관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눈 감아줍니다. 대신 계약업자가 빼돌린 이익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거죠. 마지막 4단계. 결국 그 이익은 전부 포로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식량과 의복에서 나온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몇몇 나쁜 사람들이 저지른 일탈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흔하게 벌어지던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 하나의 수용소에서 하루에 벌어들인 부당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매일 250에서 3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걸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돈은 전부 포로들의 입으로 들어갔어야 할 빵과 고기, 그들의 몸을 덮어줬어야 할 옷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착취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증언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한 선서 진술서에 따르면 정부가 포로 한 명의 옷값으로 1파운드를 지출했다면 실제 포로에게 돌아간 가치는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정부는 코트 한 벌 값을 다 지불했는데 정작 포로가 받은 건 소매 한 짝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로 갔을까요? 포로들의 추위를 막아줬어야 할 그 돈은 계약업자와 관리들의 따뜻한 저녁 식사 비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포로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끔찍한 생활을 견뎌야 했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그곳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바로 감옥선이라고 불리던 물 위에 떠 있는 낡은 폐선들이었죠. 이건 더 이상 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한때는 국왕과 조국을 위해 위풍당당하게 바다를 누볐을 군함이지만 이제는 돛대도 돛도 키도 모두 제거된 채 썩어가는 나무 골경만 남아서 항구에 묵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감옥, 떠다니는 관이었죠. 육지와는 격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물의 던전이었던 셈입니다. 이 떠다니는 감옥이 얼마나 탈출이 불가능한 요새였는지를 실감나게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테라는 이름의 감옥선에 수감되었던 루이 가르네레라는 화가의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감시체계가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배 바깥쪽 수면 바로 위를 따라서 갤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를 보초들이 밤낮으로 순찰합니다. 밤에는 무려 7명이나요. 배 안으로 들어가는 사다리마다 보초가 서 있고 선수로와 현문 통로 같은 곳곳에도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미로에는 무장한 병사 10여 명이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었죠. 이 감시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탈출 시도를 막는 걸 넘어서 아예 탈출을 꿈꿀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희망 자체를 꺾어버리려는 일종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죠. 자,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이 떠다니는 요새 안에서 포로들이 매일매일 견뎌내야 했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공기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수백 명의 남자들과 함께 가판 아래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록에 따르면 그 안에 공기가 너무 탁하고 산소가 부족해서 촛불을 켜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쉬는 이 공기가 작은 촛불 하나조차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경비병들이 해치를 열 때면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악취에 질려서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다고 하니 그 끔찍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포로들은 매일 밤 이 죽은 공기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잔혹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포로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끔찍하고 잔인한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생존을 위한 투쟁이 모든 도덕을 집어삼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는 라팔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매일 배급받는 식량, 심지어 몸에 걸친 마지막 옷 한 조각까지 전부 다 잃어버린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라팔레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은 황제의 망토라는 아주 끔찍하고 역설적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잔인한 농담이었는데요. 그들이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나폴레옹 황제의 망토에는 벌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들이 몸에 걸친 유일한 것은 이가 들끓는 더러운 누더기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끓는 이들을 황제의 벌에 빗대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들은 낮 동안에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어둠 속을 기어다니면서 다른 포로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생존했던 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는 동물적인 생존이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는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잠자는 시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잠조차도 개인의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집단 통제 수단이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갑고 딱딱한 나무 가판 위에 수백 명의 남자들이 마치 통조림 속 정어리처럼 빽빽하게 누워 있습니다. 너무 좁아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뒤척일 공간조차 없어요.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 있다가 한밤중이 되면 가판 위에서 장교가 고함을 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아주 사소한 자유마저 빼앗겨버린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통제와 비인간화를 상징하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까지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질서하고 비인간적인 공간 안에서 포로들은 스스로 질서를 세우고 인간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동료의 시신을 덮어주었던 천을 훔친 사람이 생기자 다른 포로들이 자체적으로 군법회의를 열어서 그를 처벌하기도 했어요. 법이 없는 곳에서 그들만의 도덕률을 지켜나갔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환경 속에서 놀라운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아까 언급했던 화가 가르네레의 경우를 보면 바로 그 감옥선 안에서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후원자를 만납니다. 바로 배의 요리사였는데요. 그 역시 전직 장교 출신이었는데 가르네레가 그린 멋진 돛담배 그림 같은 작품들을 기꺼이 돈을 주고 사주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취미생활이 아니었어요. 동물의 뼈조각이나 자신의 머리카락 같은 걸로 도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행위. 그것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런 곳에서 예술을 한다는 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었던 셈이죠. 그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저항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 자체가 투쟁이 되는 순간 인간을 끝까지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꺾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석방과 포로 교환,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될 겁니다. 프랜시스 아벨의 책 1756년부터 1815년까지 영국의 전쟁 포로를 통해 그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쟁 포로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들이 마주했던 첫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포로의 운명을 결정했던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희망적이었던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그 희망이 모두 사라진 뒤 도착하게 되는 절망의 공간, 바로 감옥선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거대한 제도의 톱니바퀴 속에서 갈려나갔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짚어보자면요. 먼저 전쟁 중에도 문명화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공식적인 포로 교환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로 탄생한 떠다니는 감옥, 감옥선이라는 끔찍한 공간의 실체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 안에서 포로들의 일상을 갉아먹었던 부패의 구조, 또 포로들 사이에서 생겨난 기이한 계급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생존을 향한 의지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포로들이 실제로 갇혔던 그 끔찍한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던 권력의 중심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 테이블이죠. 이곳에서는 포로 교환이라는 겉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문명화된 것처럼 보이는 절차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도주의 혹은 신사도를 보여주는 듯했죠. 책의 이 구절이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다는 말처럼 포로 교환 문제는 정말이지 기나긴 전쟁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식지 않는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포로 몇 명을 맞바꾸는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고 외교적인 힘겨루기의 장이었으며 때로는 군사 전략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이 이 협상에 달려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는 길은 정말이지 멀고도 험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환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757년의 기록을 보면 양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방대한 양의 편지가 오갔지만 결국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프랑스 측이 우리 포로들이 영국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인데요. 어쩌면 이걸 협상의 카드로 쓰려 했을지도 모르죠.
또 1758년의 서신에서는 사라진 아군 장교 3명을 대신해 다른 3명을 보내겠다는 당시 귀족사회의 명예를 중시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노력들은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포로 교환 시스템의 가장 밑바탕에는 가석방, 프랑스어로 파롤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를 건 약속이죠. 주로 장교 계급에게 적용됐는데 나는 탈출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만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는 아주 신사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개념은 길어지는 전쟁의 압박과 서로에 대한 불신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는 사례가 나오면 다른 한쪽은 그걸 빌미로 더 강하게 상대를 옥죄었고 결국 명예라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 공허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신뢰라는 기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문장은 실제 가석방 서약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로로 돌아갈 의무를 진다. 정말 엄숙하고 무거운 약속이죠. 당시 장교에게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종이에 잉크로 새겨진 공식적인 맹세조차도 악화되는 외교 관계 속에서는 가장 먼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서약서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증거이자 무너져버린 신사도의 묘비명처럼 남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포로를 교환하고 가석방을 통해 관리하려던 문명화된 시스템의 문이 삐걱거리며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자 양측 당국은 아주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외교는 실패했고 육지에 있는 감옥들은 이미 포로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계속되고 포로들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만 갑니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답은 수감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끔찍한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감옥선이었습니다. 한때 바다를 누비며 대영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던 거대한 군함들. 이젠 낡고 퇴역해서 돛대마저 잘려나간 그 배들을 개조해서 거대한 떠다니는 감옥으로 만든 겁니다.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바다 위에 떠 있으니 보안은 철저했죠. 수천 명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이 감옥선들을 해군이 직접 관리한 게 아니라 수송국이라는 민간 행정기구가 관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포로 관리가 더 이상 군사적인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비용과 효율을 따지는 물류의 문제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감옥선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가둬두기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말 그대로 물 위의 요새였죠. 포로였던 루이 가르네레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배 전체를 빙 둘러싼 가랑은 바닥이 뚫려 있어서 발밑으로 바로 바닷물이 보입니다. 숨을 곳이 없죠. 밤낮으로 보초들이 순찰하고 배 안에는 수십 명의 군인과 선원들이 상주합니다. 배의 모든 통로와 사다리에는 감시의 눈이 번뜩이고 선미루에는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방이 차가운 바닷물과 총구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과 통제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포로들이 이 물 위의 요새에 갇혀 절망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눈앞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 아주 태연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도화된 잔인함과 탐욕을 동력으로 삼는 굉장히 수익성 높은 사업이었죠. 화면에 보이는 300파운드.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단 하나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과 보급품을 빼돌려서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추정 수익입니다. 당시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수천 명의 굶주림과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막대한 이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몇몇 탐욕스러운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된 착취의 시스템이었어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첫째, 정부는 정해진 규격과 양에 맞춰 예산을 민간 계약업자에게 지불합니다. 둘째, 계약업자는 그 돈으로 썩거나 형편없는 음식을 납품하고 양도 절반, 심하면 3분의 1만 보냅니다.
셋째, 감옥선의 책임자는 이 사실을 눈감아주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뒷돈을 챙기죠. 넷째, 이렇게 생긴 부당이익은 관련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포로들의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돌아옵니다. 완벽하게 짜인 부패의 사슬이었던 거죠. 이 표는 서류희에만 존재하는 약속과 감옥선 안의 끔찍한 현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부 규정에는 매일 얼마만큼의 빵과 고기, 맥주를 주라고 명시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한 포로의 증언처럼 그들이 실제로 받은 것은 품질도 끔찍하고 양도 절반도 안 되는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통역사였던 존 호무우드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한 의복의 4분의 1도 채 포로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모든 것이 착취의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끔찍했다. 책에 기록된 포로들의 편지나 일기에는 execrable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의 표현이 아닙니다. 혐오스럽다, 저주스럽다는 의미에 가까운 아주 강한 단어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매일 입에 넣어야 했던 음식이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썩고 벌레가 들끓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음식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굶주림과 절망, 부패가 지배하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모든 포로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옥 같은 감옥선 안에서 포로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또 다른 사회, 엄격하고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그들만의 사회 질서와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사회, 하나의 어둡고 떠다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부 세계의 돈이 통용되기도 하고 도박과 절도가 판을 치는 약탈적인 경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시스템 위에는 뚜렷한 카스트 제도, 즉 계급이 존재했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그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배 안에서 생겨난 이 계급 사회는 정말 잔혹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꼭대기에는 외부에서 돈을 가져왔거나 송금받을 수 있었던 소수의 부유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으로 음식을 사고 간수에게 뇌물을 줘서 편의를 얻었죠. 그 아래에는 뼈나 집 같은 재료로 작은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저 쥐꼬리만한 배급에만 의존해야 하는 일반 포로들이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래 나락이 있었습니다. 라팔레라고 불린 이들은 도박으로 옷까지 모두 잃은 최하층 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 중의 밑바닥에는 망토 앵페리오라는 정말 비참한 이름으로 불린 이들이 있었어요. 이건 나폴레옹 황제의 망토에 수놓아진 벌 문양에 밑댄 말인데 그들이 걸친 누더기 옷에 이가 벌떼처럼 들끓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밤에 몰래 기어나와 다른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적힌 단 한마디의 명령.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이건 어떤 긴 설명보다도 당시 감옥선의 과밀 상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수백 명의 남자들이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갑판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뒤척일 공간조차 없죠. 그래서 자정이 되면 선임 장교가 이렇게 구령을 외칩니다. 그러면 수백 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몸을 돌려놓아야만 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마치 화물처럼 취급되었던 그들의 현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체계적인 지옥과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위태롭게 남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드러난 인간성의 양극단, 즉 개인의 잔인함과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는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의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책은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젊은 프랑스 장교에게 기력을 회복시킬 포도주 처방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적에게 힘을 주라고 감히 나에게 요구하는가? 의사로서의 본분마저 전쟁 이데올로기의 앞에 무너져버린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피고부인과 같은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국적과 신분을 넘어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편지에 답장해주고 가능한 도움을 보내주었죠. 이것은 실제로 한 프랑스 장교가 피got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친구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한 불행한 이가 당신의 비호 아래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 진심 어리고 절박한 문장에서 이런 작은 연민의 손길이 포로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희망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둠 속에서 꺼져갔을지도 모를 생명의 불씨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유일한 빛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 의지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바로 탈출이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한 기발한 탈출 시도의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먼저 감옥선에 묶여있던 작은 보트의 밧줄을 몰래 자릅니다. 당연히 노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손자개형 구멍을 뚫은 널빤지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습니다. 마침내 육지에 도착해 낮 동안 밭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자 길을 묻기 위해 한 현지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영어를 잘못 알아듣고는 무기를 꺼내드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갈망이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창의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국가, 자유, 재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한 인간은 그저 단 하루를 더 살아남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내와 도덕성 그리고 살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의 힘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 위에 떠있던 거대한 나무 감옥, 바로 감옥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곳에 갇혔던 수많은 전쟁 포로들의 끔찍했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이 전하는 그들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떠다니는 지옥에서 벗어나 마침내 육지에 발을 디딘 포로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려 합니다. 1756년부터 1815년 사이 거대한 성벽 안으로 옮겨진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또 다른 세상 속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지의 수용소는 과연 안식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형태의 절망이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당시 포로들이 가졌을 그 신라 같은 희망과 또 깊은 불안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늘 흔들리는 갑판 아래 오물과 질병이 들끓던 감옥선을 벗어난다는 안도감도 잠시였겠죠. 그들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서 있었으니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성벽 안에서 펼쳐진 그들만의 세상을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여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마주한 새로운 감옥, 즉 육지의 울타리를 살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사회와 생존 경제를 만들어냈는지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잿빛 슬픔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예술활동과 그들이 갇혔던 성체와 요새, 감옥 도시들의 모습을 조명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열망, 바로 자유를 향한 갈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포로들에게 바다에서 육지로의 이동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건 단순히 발 딛는 곳이 흔들리는 갑판에서 단단한 땅으로 바뀐 것,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과 희망의 형태마저 송두리째 뒤바꾼 정말 거대한 전환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의 감옥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은 갑판 아래에 수백, 수천 명이 뒤엉켜 지내던 곳이었어요. 질병과 오물이 뒤섞여 썩어가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임시 우리에 가까웠죠. 반면에 오른쪽의 육지 수용소는 비록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감옥이지만 숨쉴 공간과 최소한의 질서는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나마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잠자리도 조금은 더 인간다웠다고 해요. 이 작은 차이가 절망에 빠진 포로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이 책에 담긴 한 프랑스 장교의 편지는 당시 포로들의 절박함을 정말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육지 수용소는 또 다른 형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질병과 굶주림, 절망이 들끓는 떠다니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잠재적인 구원의 장소였던 셈이죠.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이라도 주우니 제발 단단한 땀을 밟게 해달라는 그 처절한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성벽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그곳에서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을까요? 저도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놀랐는데요. 포로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신들만의 복잡한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우리 사회처럼 뚜렷한 규칙과 보이지 않는 계급, 그리고 그들만의 권력 구조가 존재했어요. 그 아주 흥미로운 예가 바로 다트무어 수용소의 로마인들이라 불린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비좁은 막사 다락방을 고대 로마의 심장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카피톨 언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법과 질서를 가진 독립적인 공화국의 시민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건 자신들을 가둔 영국 당국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와는 좀 다르지만 사유재산을 극단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그 원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옷가지 하나, 빵 한 조각도 개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죠. 심지어 외부로 나갈 때 입는 유일한 바지 한 벌마저 돌려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장군이라 불리는 지도자가 있었고 가장 좋은 잠자리인 해먹을 지도자에게 양보하는 모습은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긴 가난 속에서도 그들만의 위계 질서와 사회적 약속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사건은 포로 공동체가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물건, 그것도 죽은 동료를 위해 쓰일 장례용 천을 훔친 동료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감시하는 영국 관수에게 심판을 맡기는 대신 스스로 재판을 열어서 죄를 묻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벌을 내렸죠. 이는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도덕적 질서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질서는 놀랍게도 활기찬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 어떻게 시장과 공해,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도박이 공존하는 독특한 수용소 경제로 발전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퍼스와 같은 수용소에서는 매일같이 진짜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북적이는 공간 안에서 포로와 지역 상인의 경계는 희미해졌죠. 포로들은 먹고 남은 짐승의 뼈 조각, 집, 나무 토막 같은 정말 하찮은 재료들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모형배, 장신구 상자, 심지어는 위조 지폐까지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 돈으로 따뜻한 빵을 사 먹고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소를 넘어서 잠시나마 그들에게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거죠. 물론 이 책에 기록된 한 장면처럼 시장이 순진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지역 주민이 포로가 만든 밀집끈을 사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이 끈은 모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물건을 건네야 했고 한순간의 방심은 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수용소 경제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심리전과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을 넘어서 손재주 하나로 엄청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1000파운드. 이 숫자를 보세요. 이 책에 따르면 이 돈은 당시 숙련된 노동자의 수십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수많은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도박이라는 검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프랑스 포로들은 전쟁 경험이 비교적 적었던 순진한 미국 포로들을 상대로 그들의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앗아갔다고 합니다. 도박은 단 하룻밤에 한 사람의 모든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수용소 경제의 가장 잔인하고 어두운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수용소 생활의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피어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높은 예술의 세계입니다. 재핏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포트체스터 성의 차가운 돌벽 안에서 포로들은 절망에 주저앉는 대신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극장을 만드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성의 일부를 개조해서 무대를 세우고 누더기 같은 천으로 화려한 의상을 만들었죠. 곧 이 아마추어 국장은 지역 전체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여전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인간임을, 그리고 고향 프랑스의 정신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문부림이었습니다. 이들의 공연은 그 수준이 워낙 높아서 적군인 영국 군부조차 주목할 정도였습니다. 한 영국 소령은 신문에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포츠머스의 전문 극장 감독들은 포트체스터에 와서 극장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건 단중한 칭찬을 넘어서는 거죠. 포로들의 예술적 성취가 프로의 세계마저 뛰어넘었다는 극찬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운 그들의 열정이 외부 세계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고국에서 온 한 프랑스 비평가는 거친 선원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선술집 스타일로 위대한 시를 읊조린다며 냉소적으로 폄하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관객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라며 열광했죠. 이처럼 같은 공연을 보고도 누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포로들에게 이 연극은 잃어버린 고향이자 자존심이었고, 영국인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이자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벽 안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성벽 자체, 즉 포로들이 갇혔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용소로 보내지느냐에 따라 포로들의 매일매일은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장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노먼크로스는 광활한 평지에 계획적으로 세워진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와도 같았어요. 시장이 열렸고 기술만 있다면 돈을 벌 기회도 있었죠. 하지만 에든버러 성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중세 시대의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돌 동굴 속에서 포로들은 감금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절망의 깊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이 연대표는 각 수용소가 품고 있는 저마다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시싱어스트 성에서는 자유를 달라며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외쳤고, 에든버러 성의 돌벽에는 나는 여기에 있었다는 절박한 흔적들이 새겨졌습니다. 벨리필드에서는 억압된 민족 감정이 칼부림으로 폭발했으며, 포트체스터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충성심이 끝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각 수용소는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라 저마다의 저항과 고통, 그리고 신념이 새겨진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따라온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수용소 안에서의 모든 활동, 모든 희망, 모든 절망이 결국 향했던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는 때로는 목숨을 건 대담한 탈출을 통해, 때로는 기약 없이 기다려온 평화선언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탈출 시도는 끊이지 않았고 그 방법은 때로 영화보다 더 기발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거의 성공할 뻔했던 한 사례가 있는데요. 한 포로가 완벽한 군복과 심지어 나무로 깎아 만든 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대하는 경비병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유유히 정문을 빠져나갔죠. 하지만 자유의 공기를 마신 것도 잠시, 경비실에서 내린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문은 이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좁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포로에게 자유는 직접 하는 터널이나 교묘한 위장이 아닌 멀리서 날아온 외교관의 펜 끝에서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년간 강철처럼 억눌려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 기록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희에 차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벅찬 기쁨과 함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슬픔,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포로들은 성벽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그들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수용소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정해진 구역 안에서 통제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석방 포로들의 복잡한 세계. 그들이 경험한 것은 과연 진정한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보이지 않는 더 교묘하고 거대한 우리에 갇힌 것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아벨의 책 영국의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감옥선, 바로 그 헐크에 갇혔던 포로들의 아주 암울한 삶을 들여다봤었죠. 이제는 그 물 위에 떠있던 감옥을 떠나서요, 육지에 세워진 아주 거대한 포로 수용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탈출이라는 건 사실 모든 포로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런 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포로들에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죠. 그들은 이제 육지에 아주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지어진 수용소 안에서 어쩌면 희망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그런 장기적인 감금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요, 아주 오래된 고대 로마 시대의 성벽 안에 자리 잡은 포츠체스터 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한때는 견고한 요새였지만 이제는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수천 명의 남자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그 용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시 한 포로가 직접 남긴 이 기록을 보면요, 이 암울하고 견고한 공간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은 넓은 길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었고 한쪽에는 2층짜리 목조 건물이 9채, 다른 한쪽에는 교회와 부엌, 창고가 있었다 라고요. 말하자면 성 안에 또 다른 포로들의 도시, 감금된 이들만의 요새가 만들어진 셈이었죠. 여기 보이는 숫자 150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성의 중앙에 있는 탑, 흔히 킵이라고 부르는 그곳에만 수용할 수 있었던 포로의 숫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아파트 한 동에 들어갈 만한 1,500명이라는 인원이 단 하나의 탑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의 숨막히는 현실, 정말 당시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경악스러웠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수용소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고난과의 처절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돌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밤, 그 위에 깔린 건 낡고 축축한 집 매트리스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나마도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신성해야 할 교회마저도 포로들의 차가운 잠자리로 변해야만 했습니다. 경비병들의 날카로운 눈은 잠시도 그들을 놓치지 않았고요. 식사는 늘 똑같았고 양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기약 없는 감금 생활이 주는 깊은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모든 포로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인내심은 매일같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그 절망과 단조로움 속에서 아주 활기차고 창의적인 문화가 피어났습니다. 프로들의 이런 놀라운 회복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그들이 만든 극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판자나 낡은 천조각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기술과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극장을 짓고 심지어 직접 운영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 포로들의 공연 수준이 어찌나 높았던지 그 명성이 감옥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쫙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한 영국 장교는 근처 포츠머스에 있는 극장 관계자들을 초청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해요. 이리 와서 극장이 진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좀 보시오. 어쩌면 이 초대가 지역 전문가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동시에 약간의 담혹감마저 안겨줬을지도 모릅니다. 포로들이 만든 극장이 전문 극장보다 낫다는 평이었으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무대 장치만 해도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해놨고요, 파리 음악원 출신인 코레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엄지 같은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던 최신 휘곡을 직접 구해와서 공연을 올렸죠.
배우들은 물론 동료 포로들이었고요. 관객 중에는 입장료까지 내고 구경 온 영국 장교나 신사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영국 전쟁 포로 수용소의 심장부에서 파리 문화를 그대로 꽃피운 아주 세련된 문화 활동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용소 측에서는 포로들에게 복원된 부르봉 왕가의 상징인 흰 깃발을 개양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폴레옹 제국의 깃발 아래서 그 끔찍한 감금 생활을 수년간 견뎌온 그들에게 자신들을 무너뜨린 왕정의 상징을 받아들이라는 건 엄청난 굴욕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북쪽으로 좀 이동해서 리버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아주 활기가 넘치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수용소의 분위기는 군대의 엄격한 규율보다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윤, 즉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리버풀 감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었어요. 당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적국의 상선을 공격하던 리버풀의 사략선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포획한 선원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동시에 또 아주 활발한 포로 교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포로는 군인이라기보다는 교환 가능한 상품이 드나드는 창고의 재고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상업과 교류로 움직이는 도시에서는요, 탈출 계획마저도 지역 주민이나 심지어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매력적인 조력자와 얽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의 편지를 보면 리버풀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가 포로들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죠. 자, 이제 뒤랑이라는 한 포로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감금 생활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인간의 독창성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디량의 이야기를 보면 포로들이 자신의 기술을 단지 생존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농부의 헛간에서 지프로 섬세한 바구니를 만드는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솜씨에 감명받은 농부가 그를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된 거죠. 거기서 그는 멈춘 시계를 고치고 부서진 의자, 심지어 고장난 물레까지 수리해줬습니다. 나중에는 농부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탈곡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지역사회의 존중을 얻었고 그들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넘어선 인간 존엄성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 감옥선 헐크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육지 수용소에서도 진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국이 내놓는 공식 보고서를 보면 불만 없음, 분리된 건물, 창문과 환풍기 같은 아주 깨끗하게 정돈된 단어들만 나열돼 있죠. 하지만 그곳을 직접 방문했던 어떤 사람의 기록을 보면 열악한 처우, 비위생적인 식량, 타당한 불만이라는 참혹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기록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야말로 당시 포로들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수천 명의 포로가 보내졌던 곳이죠. 스코틀랜드의 전쟁 포로 수용소와 가석방 도시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퍼스는 영국에서 가장 큰 포로 수용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최대 7,000명까지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담장 안에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 열리는 시작은요, 진짜 마을 경제의 축소판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포로들이 뼈나 집 같은 걸로 만든 정교한 공예품을 팔고 다른 쪽에서는 악사들이 연주를 하면서 푼돈을 벌었죠. 심지어 인형극 같은 오락거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순진한 방문객들을 속이는 교활한 상술도 판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은 절망의 공간인 동시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요, 장교들에게 포로라는 신분은 반드시 돌담에 갇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감금, 즉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켈소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재력과 교양을 갖춘 수백 명의 프랑스 장교들이 도착하면서 지역의 사교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지역 역사가가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은 켈소가 플로든 전투 이래 겪었던 가장 화려한 시기였다고 기록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적군 포로들의 등장이 마을에 전례 없는 활기를 불어넣었던 겁니다. 자, 이제 수천 명 포로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이 중요한 개념, 가석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황금 세 장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획자와 포로, 이 둘 사이에 아주 깨지기 쉬운 신뢰 위에 세워진 제도였죠.
보이지 않지만 아주 엄격한 경계선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삶의 차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명했습니다. 왼쪽은 철장과 감시 속에서 의존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규율 아래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이죠. 하나는 물리적인 감금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감금 생활이었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또 용서가 없는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이 자유에는 아주 무거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점호에 참석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했고요. 마을 중심에서 반경 1마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됐습니다. 정해진 통금 시간을 지켜야 했고, 주고받는 모든 편지는 검열을 거쳤죠. 이 규칙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그 대가는 즉각적이고 아주 가혹했습니다. 다시는 빛을 보기 힘든 감옥선의 그 불결함 속으로, 혹은 돌요새의 답답함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명예의 서약이라는 게 그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 310은요, 1812년 단 한 해 동안에만 자신의 명예를 걸고 했던 가석방 서약을 어기고 탈출을 감행했던 프랑스 장교의 숫자입니다. 황금 세 장이 주는 안락함도 진정한 자유에 대한 그 강력하고 끊임없는 갈망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가석방된 포로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사교 모임과 조용한 좌절감, 그리고 대담한 탈출 시도가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세계였습니다. ODM이라는 가석방 마을에 머물렸던 봄프 남작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는요, 이 반쪽짜리 자유가 가진 복잡한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봄프 남작의 삶을 보면 가석방된 장교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교양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 어울리면서 사교 활동을 즐겼고요. 직접 피라모닉 협회나 프리메이슨 치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극을 공연하면서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는 한편 자기 돈을 털어서 자신보다 불행한 동료 포로들을 돕는 인간적인 면모도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왕을 직접 보고 싶다는 그 호기심 때문에 몰래 윈저까지 여행하는 대담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황금 세 장의 규칙을 깨고 싶은 유혹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 윈저 여행이 발각된 후에 봄프는 지역 제빵사의 딸인 사라 쿠퍼라는 아주 용감한 젊은 여성의 도움으로 감시를 피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가 남긴 이 회상은 당시에 긴박하면서도 어딘가 낭만적인 그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주죠. 이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 과정을 보면요, 포로들이 종종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봄프가 감시를 피해 도랑에 숨자 약속대로 사라 쿠퍼가 나타나서 그를 밤새도록 안내했죠. 새벽녘에 길버드라는 곳에 도착한 그들은 마차 2대를 빌렸습니다. 한 대는 봄프를 런던으로, 다른 한 대는 사라를 다시 오디햄으로 데려다줄 마차였죠. 애틋한 작별 후에 봄프는 마침내 런던에 도착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모든 감옥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황량한 황무지 위에 세워진 쓸쓸한 요새, 훗날 고통의 상징이 될 바로 그곳, 다트무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한 세기에 걸친 기나긴 전쟁 속에서 포로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 이 책, 1756년부터 1815년까지 영국의 전쟁 포로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아주 독특하면서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포로 생활의 또 다른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끔찍했던 감옥의 높은 벽을 넘어서 영국이라는 적국의 평범한 마을과 동네 속으로 들어간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감옥선이라든지 사람들로 가득 찬 교도소의 정말 암울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그런 환경과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하지만 여전히 복잡 미묘한 또 다른 형태의 감금 생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바로 가석방 제도라는 건데요. 감옥선에서의 삶과 가석방으로 풀려난 삶,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짐승처럼 우리에 갇혀 지내는 것과 비록 감시는 받지만 신사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 그 정도의 차이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비좁고 더러운 갑판에서 썩은 음식을 먹으며 온갖 폭력과 질병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마을에 있는 개인 숙소에서 지내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매일 돈도 받고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완벽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건 맹세라는 아주 엄격한 규칙에 묶여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 차이가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그럼 도대체 이 가석방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신사의 약속, 그러니까 명예에 기반을 둔 아주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장교가 나는 명예를 걸고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영국 정부가 그 말을 믿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약인 셈이죠. 그들의 명예 그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만약 어기게 되면 그 결과 또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린 자유는 사실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갇힌 자유였습니다.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정해진 마을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고 특히 마을 중심에서 1마일, 그러니까 약 1.6km 이상은 절대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숙소로 돌아와야 했고 아침까지 나올 수 없었죠. 일종의 통금 시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영국 요원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나 여기 자리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즉시 끔찍했던 감옥선이나 교도소로 다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앗아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자유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명에 달하는 가석방 장교들이 영국의 작은 마을들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적국의 군인들이 평범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된 건데 정말 전례 없던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교들 중에는요, 원래 집이 부유했거나 아니면 프랑스 본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19,500파운드, 이게 바로 그 증거인데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셀커크라는 곳에서 프랑스 포로들이 2년 반 동안 쓴 돈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당시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일주일이면 거의 150파운드를 썼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덕분에 이 작은 마을 경제가 갑자기 확 살아나는 그런 기현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건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바로 활기찬 대륙의 문화였죠. 조용하기만 했던 영국의 시골 마을들이 이들 때문에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포로들이 직접 의상까지 만들어서 연극 공연을 하고요. 당구대가 있는 프랑스식 카페를 열기도 했어요. 심지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열고 프리메이슨 지부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한테 펜싱이나 춤, 음악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켈소라는 곳에서는 얼음 낚시 같은 새로운 풍습을 전파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그냥 적국의 포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활기찬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 당시 기록이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은 비극적인 플로든 전투 이후 켈소가 본 가장 즐거운 시절이었다. 여기서 플로든 전투는 스코틀랜드 역사상 정말 끔찍한 패배로 기억되는 사건이거든요. 수많은 귀족과 왕까지 전사했던 그런 비극적인 날인데 그 역사적 비극과 비교할 만큼 이 포로들이 머물던 시기가 활기 넘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황금기를 맞았던 셈이죠. 이렇게 사교활동만 한 건 아니고요. 많은 포로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뛰어난 장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뼈나 나무, 지푸라기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들이 이들의 손을 거치면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했어요. 예를 들면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모형배라든지 예쁜 코담배갑 같은 것들이요. 이런 수공예품들은 지역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예술혼과 창의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나라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 섞여 살게 되니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아주 복잡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깊은 우정과 사랑이 싹트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마찰도 끊이지 않았죠. 그 깊은 유대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덤프리스라는 곳에 있는 19살 스코틀랜드 소녀 애나 그리브의 묘비에 새겨진 글인데요. 그녀를 사랑했던 프랑스 장교가 직접 쓴 비문입니다. 그대는 내가 가족과 조국을 떠나 멀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대를 잃었을 때 같은 무덤이 우리 두 마음을 품네. 너무나 애틋하죠. 이 장교는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그녀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다고 해요. 전쟁도 국경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 시인 로버트 번스의 시에 등장했던 폴리 스튜어트라는 여인은 잘생긴 스위스인 포로와 결혼했고요. 1908년에 오주에스트리에서 사망한 루시 루이자 모리스 부인은 가석방된 프랑스 해군 장교의 딸이었습니다. 또 프랑스 장교를 모시던 이탈리아인 하인 알베르토 비올레티는 윙칸텐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미용사로 정착했는데 무려 92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피가 영국의 시골 마을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간 거죠.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당시 프랑스 법이 이런 국제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커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삶이 늘 평화롭고 조화로울 수만은 없었죠. 사소한 오해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모욕적인 말이 오가다가 순식간에 막대기와 돌멩이가 날아다니는 집단 난투극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특히 장교들 사이에서는 명예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결투도 잦았습니다. 체스터필드에서는 한 장교가 시련의 아픔 때문에 결투를 벌이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죠. 이처럼 이들의 삶에는 로맨스뿐만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과 폭력의 그림자도 항상 함께했습니다. 아무리 가석방 생활이 감옥선에 비하면 편안했다고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이들은 여전히 포로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장교들에게 고향 프랑스로 돌아가서 다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다는 열망은 그 어떤 편안함보다도 강렬한 일종의 집착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을 깨버린다면 그 명예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특히 군인, 그것도 장교에게 명예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 신성한 맹세를 스스로 저버리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국이, 가족이 그들을 부르고 있었죠. 이 딜레마는 당시 가석방된 모든 장교들이 밤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고뇌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포로들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제드버러라는 곳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고학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한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꼭 보고 싶은 유적이 하필이면 가석방 제한구역인 1마일 경계선 바로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봤지만 당연히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그렇다고 명예를 걸고 한 맹세를 어기고 슬쩍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없었고요. 자, 이 장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외박기 손수레를 하나 빌려와서는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이정표를 통째로 파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400m쯤 더 옮겨놓고 유유히 유적지를 구경한 뒤에 다시 이정표를 올레자리에 묻어뒀다고 해요. 기술적으로는 경계선을 넘지 않은 거죠. 맹세는 지키면서 목적은 달성한 정말 기발하고도 끈질긴 방법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재치 있게 규칙을 비트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탈출이라는 게 그냥 담을 넘고 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고 여기에는 탈출 알선업자라는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로 밀수업자들이나 돈만 밝히는 지역 주민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비싼 돈을 받고 역마차나 수물꽃, 그리고 영국 해협을 건널 배편까지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이 알선업자들이 약속대로 자유로 이끌어줄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포상금을 노리고 당국에 밀고 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10명. 이게 1812년
단 한 해 동안 가석방 약속을 깨고 탈출한 프랑스 장교의 수입니다. 웰링턴 경에게 보고된 공식적인 숫자죠. 배신당할 위험, 붙잡히면 감옥선으로 돌아가야 할 위험,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를 택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가석방 제도는 이름 없는 평범한 장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나폴레옹 시대의 아주 유명한 인물들 중에도 이 영예로운 감옥에 갇혀 영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를 지휘했던 빌네브 제독, 그리고 나폴레온 황제의 친동생인 루시엥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포로 생활은 정말이지 극과 극이었습니다. 빌네브 제독은 트라팔가에서의 끔찍한 패배 이후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프랑스로 돌아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반면에 그의 동생 루시엥은요, 형인 나폴레옹과는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영국군에 붙잡혔는데 포로라기보다는 거의 시골에 사는 부유한 신사처럼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샤를마뉴라는 장대한 서사시를 집필할 정도의 여유를 누렸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제국의 마지막을 장식한 워털루 전투의 영웅 캉브론 장군입니다. 근위 되는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말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 말이 실제로 그가 한 말인지는 논란이 있지만요. 어쨌든 제국의 마지막을 불태웠던 이 용맹한 장군조차도 전쟁의 끝은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적국 영국의 데번셔라는 곳에 있는 한 평범한 집에서 가석방 포로 신세로 전쟁을 마감해야 했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14년 기나긴 전쟁의 끝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들이 수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그 소식이었죠.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전역의 시용소와 마을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그 흥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스틸턴 막사의 포로들은 곧 풀려난다는 생각에 너무나 들떠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50%나 비싼 값에 빠르게 팔아치우고 있다. 10년 넘게 낯선 땅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향을 앞두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떠나는 길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작별은 아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수년 동안 한 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포로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어느새 진정한 우정이 싹텄기 때문이죠. 로더라는 마을에서는 남아있던 독일인 포로들을 위해 지방 행정관들이 공식적인 환송 행사까지 열어주었고, 덤프리스에서는 한 장교가 신문에 정직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작별 편지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정이 듬뿍 든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옛 포로들이 자신이 갇혀 지냈던 마을을 다시 찾아오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옛 친구로서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파리에 있던 2명의 전직 장교가 우연히 셀커크에서 온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이 포로 시절에 알고 지내던 양 잡는 작고 뚱뚱한 아저씨, 바로 그 동네 푸죽간 주인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 젊은이들을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적진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가석방 포로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군복을 벗고 총을 내려놓았을 때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친구와 적을 구분짓는 걸까요? 이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 적대감이 우정으로 바뀌고 국적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과 평생 가는 기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